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또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보시면 교재 72페이지 1세대 1색 비과세 특례거든요. 비과세 특례. 비과세 특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받고 요거는 이제 농어촌주택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좀 하다가도 이제 멈춘 상태인데, 지금 이제 비과세 특례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게 72 교재 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효도주택, 혼인으로 인한 합가주택, 문화재주택, 이건 오늘 할 거고요. 농촌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이렇게 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많이 규제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이쪽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장기임대주택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교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교재 8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방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여기서 몇 호? 1호 이상, 한 개 이상, 한 개, 1호 이상. 그 다음에 몇 년? 5년이에요. 5년. 그 다음에 그 임대 개시 시작할 때 6억 이하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밖에는 3억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농어촌 주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라는 거는 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다. 집 전체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 임대해줘도 1호가 되는 거예요. 1호.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단독주택인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1001호, 2001호, 그게 한 채가 내가 거주하는 주택 말고 그런 주택이 또 있는데 그걸 하나 다시 또 임대를 놨다고 하면은 그래서 1호예요. 1호.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도 보면은 아파트랑 비슷하죠. 1001호, 2001호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호수를 이렇게 장기 거주용으로 사용하게끔 임대를 놔도 그것도 한 호라고 해요. 한 호. 집호자거든요. 집호자 한자로 쓰면은 집호자인데 1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한 채로 채 얘기 안 하고 1호 하고요. 예전에는 이게 5호 이상 이게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어야 됐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서 1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임대를 해야지만이 장기예요. 5년 이상 해야지만이 장기. 5년 이상 해야지만이 장기가 되는 거예요. 장기. 그랬고,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 관할 구청, 아니면 관할 시청, 지자체라고 하거든요. 그 지자체 주택가에다가 주택 등록을 해요. 임대주택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이게 요건이 만족이 되는데, 지자체 주택가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단기로 내시겠어요? 단기로 하시겠어요? 장기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단기 임대, 장기 임대 하게 되면은 예전에 이게 5년,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완화가 돼서 5년이 4년, 20%씩 줄었어요. 20%씩. 그래서 8년 이렇게 돼 있어요. 8년 이렇게. 그럼 여기 약간
용어의 혼용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그죠? 근데 지자체 이쪽 국토부 관련 기준에서는 장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면. 그죠? 약간 좀 개념이 달라니까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별을. 어찌됐건 지급하는 거는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에서의 장기 임대는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설령 내가 지자체 주택가에 주택 임대를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등록증을 냈을 경우 그 주택가에 단기로 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임대 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그죠? 그럼 이게 충족되는 거예요. 5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01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해서 21, 2, 3, 4, 24년도까지 해서 5년을 채웠다 라고 가정을 하면 5년이 되는 시점에 이 임대주택을 갖다가 없앨 건지, 그러니까 없앤다는 건 판단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라는 거를 그 행위를 그만둘 건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시기에 가서 2024년도에 가서 내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겠다 라고 하면 또 연장하면 돼요. 연장하면 되고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 이랬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에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 그죠?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걸 대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임대사업법에 관해서 좀 규제가 들어온 게 더 이상의 임대사업은 등록할 수 없다. 뭐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2020, 1, 2, 3, 4, 5년이 되면 단기라서 5년 되면은 자동으로 임대사업 등록한 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동 말소, 그죠? 자동 말소를 시키던지 아니면 원래 이제 지자체에 주택가에 등록을 했을 때 나는 최소한 이렇게 5년 또는 이렇게 20% 이렇게 해갖고 4년이나 8년 이렇게 하게끔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주택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주택 임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를 한다 그러면 과태료가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임대사업에 관한 이쪽 세법 혜택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줄이고 규제가 들어오면서 임대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임대사업이 말소가 되는데 기간이 돼서 자동 말소가 되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 자동 말소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말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임대사업을 영위를 하는 게 더 이상 나한테 실익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스스로 말소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는 예전에는 3천만 원 그 과태료가 있었는데 이 퇴로를 좀 열어줬어요.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자동 말소가 되던지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 말소라고 하는데 자진 말소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없다라는 거야. 지금 과태료는 없다. 그렇게 좀 퇴로를 열어놨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지 못하는 건 아파트만이야. 아파트만. 근데 나머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얼마든지 등록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호, 5년, 그 다음에 6억이라는 거는 임대사업을 등록한 시점에 그때 공시지가예요. 시가가 아니고요.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라는 건 국토부에서 공시를 해요. 그 기준이 요 이하여야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서울에 어떤 오피스텔을 구매를 한 다음에
주택보다는 내가 어떤 주택을 구매를 해서 임대 등록을 했는데 구매하고 임대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여기가 5억 5천이었어요. 5.5억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서 7억이 됐다고 하면 이 임대사업 이게 장기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가격이 오른 거는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내가 개시한 시점, 임대 개시 시점에 이 가격이 충족이 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가격이 오르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건이 맞으면 장기임대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좀 간단히 이해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농어촌 주택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저번 시간에 77페이지, 78페이지 하나 말았는데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농어촌 주택 77페이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에요.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주택이 또 있다 라고 했을 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갖다가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고 그 밖의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했을 때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걸 양도해요? 일반 주택. 이 집이 하나 원래 하나씩 있는 사람이고 이게 일반 주택이고 농어촌 주택이라면은 이 한 채 있고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채잖아요. 근데 어떤 걸 이걸 처분했을 때 농어촌 주택은 읍면 지역에 소재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요. 했을 때 이거를 처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형이 상속, 이농, 귀농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 교재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78페이지 방가로 1번 유형별 농어촌 주택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농주택. 이농주택이란 영농, 그러니까 농사를 하거나 물고기 기르는 영어, 물고기 기르는 데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기르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기르던 자가 전업으로 인한 다른 시, 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한 주택을 말한다. 그죠? 상속주택과 마찬가지로 이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어야 되고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 중에 방금한 게 상속주택, 그 다음에 이농주택이 또 있죠. 이농주택. 상속주택은 아버지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꼭 있어야 돼. 거주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물려받았을 때 말하는 거고 읍면적이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으로 인해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상속으로 인해서 집을 한 채 받았는데 상속주택이 되면서도 농어촌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이농주택은 내가 이제 농어촌 읍면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집이. 여기서 농사나 아니면 물고기를 기르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기르면서 사용했던 집, 그걸 갖다가 이제 이농주택이라고 하죠. 납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물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년 이상. 요건이에요, 요건. 그 다음에 귀농주택. 귀농주택은 조금 이제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규모의 제한이 없었지만 귀농주택은 규모나 그런 거 좀 제한이 있어요. 좀 봅시다. 귀농주택이랑 영농, 영어,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기르는데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죠? 그래서 도심에 있다가 귀농, 귀어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그쪽에 이제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살아야 되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구매하는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다라 나오는데 봅시다. 가나다라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득 당시 고가주택은 말했지만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에요. 9억 이상이 안 돼야 되고 대지 면적 660. 그러니까 몇 평이죠? 200평. 그러니까 한 평이 3.3 제곱미터니까 660이면 200평 이내일 것. 그 다음에 다 영농동 영화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 그렇죠?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죠? 1000제곱미터면은 한 330평 좀 더 되는 거죠. 한 평이 3.3 제곱미터니까요. 일단 300평 이상 하게 되려면 그 농지 소재지 근처에 주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세대 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하고 또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취약, 근무상경편, 뭐 질병의 요양, 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연회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귀농주택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농어촌 주택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이 상속주택, 이농주택에는 뭐 규모나 그런 제한이 없지만 귀농주택은 좀 제한이 있죠. 다만 대지 면적이 뭐 200평 이하여야 되고 고가주택이면 안 되고 뭐 그런 몇 가지 또 제한이 있어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동그라미 4번 사후관리 일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한 일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농어촌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처분을 하면 이게 뭐라 그랬죠? 비과세 특례예요. 원래 지금 이게 한 세대 경제적 목적이 아니 경제적 공동체 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주민등록번호상의 경제적 공동체인데 이렇게 보면은 한 채이기 때문에 두 채인데 이런 뭐 귀농이나 기호를 위해서 일반 주택을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과세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까지 비과세 그 이상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 좀 내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농어촌 주택 아까 뭐라 그랬죠? 뭔가 이제 거주해야 돼 여기 와서요, 그죠?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거주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물고기 기르는 어떤 이런 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3자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거는 위장한 거구나라고 하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후관리 한다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그래서 사후관리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으로 왔는데 3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기르지 않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농촌으로 이사만 갔지 거기서 그냥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다면은 귀농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전원주택이지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비과세 혜택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추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해서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가 나와요.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좀 잘 비교해서 보시고요, 이거는요. 보시고,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서요. 자, 7번.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어디? 수도권 밖이에요. 수도권 밖. 수도권 밖의 주택. 자, 읽어봅시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재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언제?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요 목적. 이 사람이 지금 집이 수도권에 있었어요. 수도권 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이라고 합시다. 네. 가장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수도권 소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 발령이 난 거예요. 승진을 하면서 지방 발령이 났죠. 인사가 나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부득이하게 수도권 밖에 어디 저기 뭐 증평 약간 좀 이제 외진대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려면 일단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근데 이제 만약 그 지방 소재로 발령이 났는데 그쪽 관사나 아니면은 뭐 그런 하숙집이나 뭐 전셋집이나 월세집 그런 거를 구하는 게 수월하면은 좋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구하긴 숙소를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그 수도권 외죠. 수도권 외. 이 사람이 딱 부동산 왔다 갔다 해보니까 매매 사고 파는 그 물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매매를 했죠.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집이 한 개, 두 개죠. 그죠? 근데 이 집을 취득한 거는 내가 어떤 이유로 취득을 한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취득을 한 거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죠? 다시 보시면은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 사유만 없었다면 내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그리고 이 지방에 집을 구하는 게 수월했다면 내 이 집을 굳이 그러니까 내가 발령이 안 났고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집 구하는 게 수월했다면 굳이 이 집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걸 파는 거죠? 어떤 걸 파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걸 파는지. 이게 일반 주택이에요. 그죠? 이거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이에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 했을 때 어떤 걸 처분할 때?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죠? 이걸 처분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면 내가 구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으로. 그래서 비과세 특례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걸 갖다가 팔았을 때 어떤 시기에 상관없이 이거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전근을 갔어요. 그 다음에 근무를 이제 몇 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다시 수도권으로.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됐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해소가 됐는데 이 집을 안 팔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부득이한 사유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거를 내가 취득을 했다는 거고, 내가 전근을 갔다가 다시 이제 수도권 집 근처로 이제 왔는데 그 직장이, 그러면 이 사유가 해소됐다면은 내가 이거는 부득이하게 취득을 했고 이런 사유 해소가 됐다면 해소가 됐을 때 처분하는 게 맞죠. 근데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거야. 그죠? 내가 하나 더 취득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해소가 됐는데 기간을 좀 뒀죠. 언제? 해소가 된 때로부터 3년이에요. 3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지만이, 이 일반 주택을 처분해야지만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도 마찬가지죠. 원래 있던 집, 새로 이사하는 집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 처분하면 된다 그랬죠. 조정 대상적 1년이고 그 3년이에요. 그 3년 이것도 똑같아요. 뭐 논리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을 봐주겠다. 근데 3년이 넘어가면 이건 너의 선택에 의해서 산 거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10% 중과가 되죠.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 조합원 입주권 네,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그거 좀 봅시다. 1번 의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은 아니고 완공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동산 입주권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개인의 의사보다도 지역의 특성이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주택의 양도와 과세 형평을 피하기 위해서 서민층의 주거 안정생활 전환을 취지에서 양도세 취지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 보시면 내가 이렇게 집을 갖고 있었고, 일반 집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 집. 그죠? 이 지대가, 이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만약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이 집이 맨 처음에는 이제 다 이제 멸실, 다 부숴버리겠죠.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을 다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나 뭐 상가를 다 밀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멸실이 되면 땅만 남죠. 그죠? 그리고 뭐 공사 몇 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꽤 그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새 아파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새 아파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헌집 주고 새 집 받았죠. 그죠?
그러면 재개발 지원 추가할 때 이제 맨 처음에 조합이 설립되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집주인 A는 내 헌집을 주면 나중에 새집 이걸 받을 거로 기대를 하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 추가할 때 이제 당연히 뭐 계약서도 쓰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내 헌집이 새 집으로 오고 완공이 되고 새 집으로 들어가죠. 그걸 입주권이라 입주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한테 있는 거죠. 원주민 원래 살고 있는 사람 원주민한테는 입주권이 나와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가구 수가 이제 1000개다. 예를 들어서요. 1000가구다. 그러면 1000가구를 재개발 재건축하면 아파트 그 집이 1000가구만 나올까요? 더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더 나오죠. 더. 그래야지 뭐 사업성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한 1300가구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원래 원주민들은 자기 입주권, 이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죠. 그죠? 그럼 이 300가구는 뭐죠? 일반인들, 원주민이 아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외지인들 있죠.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이 300가구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 일반인한테 분양한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 그죠?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는 사람들, 한번 뭐 100대 200대 하잖아요, 요즘에요. 그럼 그게 뭐다?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러니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용어 쓰는 거를요. 원주민한테는 입주권, 그죠? 일반인한테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실무에 가면은 현장에 가면 뭐 분양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 막 혼용해서 써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구별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입주권이고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권 나중에 설명합니다. 일단 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시고 나머지는 다 주택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요. 입주권을 주택이라고 바꿔서 용어를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읽으시면 똑같이 이해가 돼요. 저번 시간에 예전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